자, 떠나볼까요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또 나오셨으니까 멋있게 한번 해주시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북구 국민 네.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운 방송 한번 열심히 해볼 문화해설사 정동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갈수록 또 멋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풍 정병호입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정묘 그 선생님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지지난 시간이죠. 부터해서 이게 또 같이 나오셔가지고 또 법진거사님하고 이 시무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옆에서 또 보조 설명해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또 본인 이제 창덕궁하고 지난번에 창경궁 하셨잖아요. 예, 창경봉, 창경까지 했죠. 하시고 예.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법진거사님 또 시무장 또 들어보니까 우리 또 관련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한양 도서라 해가지고 하여간 두 분 전문가 이제 해설가님들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무장에 관련돼서 많은 또 설명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시무장이 유래와 시무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 만해 선생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에 만해 선생님은 몇 년생이냐 하면은 1879년 8월 29일생이었어요. 어디 태어나냐 하면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아버님은 어떤 분이 청주 한시로서 유응준 씨의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방산방신가 온양방시로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부터 원래 그 인물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신동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어릴 때는 그때 당시는 주로 한학을 공부해서 동네에 있는 서당에서 공부할 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항상 공부를 하는데 책에 낙서를 해가지고 책을 지워버리더라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당 스님 왜 너 책을 지우냐 이러니까 밑에 있는 주해 해석을 달한 부분이 이게 다 틀렸다 이게야. 그래서 틀렸대서 우리는 이걸 지우고 자기 나름대로 주해석을 할 만큼 어릴 때부터 아주 한학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고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홍성군에 쭉 자라면서 그때는 참 결혼을 일찍 했죠, 그죠? 14세 때 그때 홍성군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또 이 하나를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18세 때에 그 동네의 서당에 훈장이 되어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렇게 평범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1900 이 나라가 1895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자, 큰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났던 그 고향 생가의 모습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를 요즘 복원해서 아주 공원화 시켜놨습니다. 성역화 시켜놨죠. 예. 생가다 이거죠. 예. 네. 생가의 모습으로 재현했습니다. 네, 예, 재현의 그렇구나. 모습입니다. 네. 우리 한용운 선생님 동상도 있고 네. 그때 당시 뭐 초가집에다가 그렇게 뭐 크게 잘 살고 있는 집은 아니었고 네. 그냥 자기 아버님께서는 그냥 하급 관리 정도로 네, 재직했던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한학 공부를 쭉 하시고 계시다가 장가를 저 14세 때 결혼을 하시고 지금 저 가시면 저 생가의 모습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1895년에 을미사변이라고 큰 변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맹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오늘 우리 이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역사란 것은 바른 명칭을 쓰는 데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문화해설사 우리 만풍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맹성황후 시해 사건하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여기 분명히 잘못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사진 나오는 게 이게 을미사변. 을미사변이고 맹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번 기회에 만풍 선생님께서 시해하고 살해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떤 윗사람 위에 이제 높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시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시해라는 그 글자는 살해의 존칭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살해라고 하고 이제 위에 그 높으신 분들은 시해라고 적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그 나라 국민이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그 나라 국민이어야 되는데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국모나 국부를 죽였을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사람을 죽일 시해 가지고 시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죽인 주체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용어가 나올 때는 일제가 시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 용어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시해가 아니고 살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라는 사람이 쐈습니다. 그 김재규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부를 쏴서 죽였으니까 요거는 시해라는 말이 맞는데 박정희 시해 사건이라고. 그렇죠. 명성황후는 살해로 해야 됩니다. 살해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오늘 그 설명을 살해하고 시해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해란 것은 아래 사람이 상하 관계가 있는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시해라 하고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시해. 다시 말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거의 부하 관계, 상하 관계에 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 장관 총회 맞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이라 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저 일본 사람들이 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러나 이 사건 개요를 잠깐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때는 1895년 10월 8일 밤이었어요.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명성황후를 살하기 위해서 일본의 낭인을 동원해서 그때 당시에 궁궐인 경복궁 담을 뛰어넘어서 잔인하게 우리 명성황후를 살해했던 사건이죠. 그런 걸 갖다 그러면 분명히 상하관계가 아니니까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표현한 이유는 일제가 간악하게도 우리가 안 죽였고 너네들끼리 싸우다가 너네들 항우를 죽이지 않느냐에 있어 이런 역사적인 왜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수 그 시청자 여러분 보니까 살해하고 시해 그럼 명성황후 우리가 시해 사건이라고 하는데 시해 사건이 아니라 살해 사건으로 이 명칭을 이제 교과서 명칭에 모든 걸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그걸 아는데 왜 그거를 고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차츰차츰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좀 많이 네. 좀 바뀌어지고 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예, 네, 네. 뭐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네. 우리 국민들은 그때 네. 당시 백성들이 어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자, 그 어병이 일어났을 때, 또 그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큰 형님이, 왜냐면 우리 한용운 선생님은 왜냐면 두째 아들이었거든요. 네, 네. 큰 아들과 자기 아버지는 이 어병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네, 자, 네. 돌아가시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무상함도 느꼈겠고 항우에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곳을 찾기도 하고 이래서 드디어 가출을 하게 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어병이 이제 일어났던 걸 이왕 놓은 김에 우리 어병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죠. 네. 자, 그 뒤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어병이 발생한 게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이 1895년에 네. 어병이 발생하고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자, 1905년 다음 사건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강제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긴 사건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 하죠, 그죠? 예. 이쪽에 나오는 저쪽은 네. 을사늑약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네,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예. 제가 을사늑약의 원본을 준비했어요. 아, 이게 원본인가요? 예, 원본이. 네. 자, 우리 정명훈 선생님 이번에 박사이기 때문에 상당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왜 엉터리냐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예, 지금 저기 뭐 이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네, 네. 지금 좌측에 보시는 네. 자료가 지금 을사늑약의 그 원본입니다. 원본 좌우측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보더라도 글씨 어떤 문서 형식이라든지 네. 그 형태가 완전히 상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맨 우측에 조약의 명칭이 없음 해놨는데 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약이 그 제목도 없는 그런 그 그러네. 조약이 있습니까? 네. 예. 두 번째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도장 찍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비준이라고 합니다. 비준. 네. 네. 이렇게 두 나라 간에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대표되는 인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겠죠. 네. 당시에 고종 황제의 어떤 서명을 네. 이건 내가 제가 승인을 한다는 뭐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다 이거죠. 네. 예. 그리고 양식도 또 서로 상의하고 그래서 두 개 문서가 이렇게 불일치하는 걸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호구로 작성이 된 거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와. 예, 우리 역시 전문가답게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죠? 야, 역시 참 예. 저 우리가 뭐 보더라도 뒤에 우리 서명했던 사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 네, 네. 저 외무부 장관의 서명이 돼 있어요. 네, 그 아무리지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그 서명이 황제의 서명도 아니고 네. 외무부 장관의 서명이 돼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엉터리 조약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자, 지금 화면에 놓으시는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저 덕수궁 옆에 가면은 중명전이죠, 그죠? 중명전에 그때 당시에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의 모습을 재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우리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신들을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엉터리 조약을 맺었던 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엉터리 같은 조약을 이제 맺기 위해서 이 엉터리 조약이 맺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어병으로 일어났겠죠. 네. 자, 그때 이제 그 엉터리 조약을 맺을 때 날인을 했던 앞장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을사늑약의 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 오적인 사람들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사진. 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MBC에서 이렇게 또 나온 사진을 또 특별히 제작하셔가지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는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이름을 차마 금명하기는 싫고,
이게 이런 5분을 우리가 을사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분연이 들고 일어나게 있어서 네. 이때 을사년에 일어났대서 을사어병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년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 회의가 열리죠. 예. 자, 만국평화 회의가 열리니까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이 조약이 엉터리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네. 헤이그에다 우리가 특사를 세 분 파견하게 되죠. 네. 자, 특사 파견하는 장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가신 분 우리 여러분들 아시던 예. 이준열사 아시죠? 이상설, 이휘종이죠. 가는 네. 방법 한번 볼게요. 네. 자, 어떻게 우리 이준열사가 일제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배로 혼자서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됩니다.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상설과 합류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쭉 타고 갑니다. 네. 가서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의 제2의 도시이기도 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휘종을 만나죠. 네. 자, 이휘종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당시 주로 공사관인 이범진의 아들로서 아주 그 외국어에 능통했죠.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합류해서 우리가 64일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이제 헤이그에 도착해서 너무 긴 여정의 피로도가 피흘르든지 이준열사는 현지에서 돌아가시고 말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외교권이었기 때문에 이 회의장에 이제 들어갈 수 없어서 요 영어로 된 거하고 요거. 예, 이제 그 네, 세 사람이 네. 거기에 모였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된 그런 광경입니다. 이게. 요게 기사에 개냈던 자료네요. 예. 네, 이거 이제 프랑스 신문에 그 보도가 됐던 프랑스 내용입니다. 신문에. 지금. 와, 그렇구나. 네. 자, 일로 인해 가지고 네. 자, 우리 고종은 일본의 압박을 못 이기고 결국 퇴위를 하게 됩니다. 자, 퇴위를 하게 되는데 참 그 당시에 참 저 퇴위할 때의 그 모습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을사늑약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응했는 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보고 이완용이 같은 사람은 뭐 하십니까 황제폐하 빨리 무릎 꿇고 일본 천황한테 사과해야죠. 뭐 국무대신이던 이근택이는 칼을 차고 있던 칼로 목에 칼로 대면서 자결이라도 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힘없는 우리 한계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대들은 어느 나라의 신하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압박에 못 이겨서 마지막으로 황제의 퇴위시가 하는 장면이 부끄럽게도 이탈리아의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되는 그런 부끄러운 현상이 또 발생했죠. 이거 이탈리아 잡지의 표지 모델이네요. 예, 와. 그렇습니다. 참 황제의 퇴위식 장면이죠. 예. 그렇군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1907년에 우리 고종 황제가 물러나게 되고 또 이때 대비해서 또 어병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정미년기, 이때는 그냥 정미 어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병이 아까 얘기했듯이 을사어병, 얼무어병, 예, 예. 그다음에 정미어병 해서 이제 의병들의 활동 사진이네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서는 요 어병들 활동을 한 장면하고 또 이때 당시에 우리 한용운 우리 스님은 어떤 식으로 또 수행을 했는지 따라서 또 한번 또 일정을 따라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